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좀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지만요. 결국엔 코스피는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2,5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연기금의 수급이 눈에 띕니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0.6%의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로봇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 어제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잘 가는 모습,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지수단의 흐름 속에서도 오늘 잘 가는 섹터는 또 잘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이나 조선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지수 지지부진한 그 가운데서도 섹터와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합니다. 파이널샷.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두 자릿수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체 지수 대비해선 좀 부진합니다. 3에서 5% 정도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좀 크게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의 테슬라의 흐름 때문인데 간밤 증시의 이 흐름 테슬라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5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어떻게 바라보나 봤는데 CNBC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딥시크와 관련해서 비아디와 파트너를 맺은 지금의 이러한 경쟁력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요. 배런스의 제목은 좀 간단했습니다. 5거래일 동안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뽑았습니다. 일단 주가는 5거래일 동안 거의 20% 가깝게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52명의 애널리스트가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7명은 여전히 강력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6명의 애널리스트는 바이, 지금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6명은 홀드,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9명은 언더퍼폼, 전체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그 가운데서 4명은 셀, 지금 매도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표 주가를 보시면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는요. $550를 제시했습니다. 꽤나 급진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가의 평균 프라이스 타겟을 봤더니 $334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날의 종가 대비해서 1.84%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성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게 전체적인 애널리스트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는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거의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지금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배런스지의 분석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런스지는 문제를 딱 하나로 꼽았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하락한 것에 대해서 많은 외신들은 사실 비아디 때문에 전체 테슬라의 중국 내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은 배런스는 오히려 그것은 다른 이유일 뿐이다라면서
집중력 분산이 문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D for distraction이라는 이러한 이유를 달았는데요. 최근에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는 서로 대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격정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머스크가 현재 샘 올트만의 오픈 AI를 탐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간밤에 썼던 트윗인데요. 샘 알트만은 97억 4천만 달러로 너의 트위터를 사겠다라고 이렇게 맞불을 놓았고 일론 머스크도 지지 않았습니다. 스윈들러라면서 사기꾼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트위터에서 이러한 트윗을 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베런스는 지금 머스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탐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냐 라면서 투자자들은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베런스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물리적 AI 집중이 테슬라의 현재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지금 테슬라의 과제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베런스가 꼽은 세 가지 과제였는데 먼저 첫 번째는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 아무래도 앞으로 테슬라가 더 저변을 넓혀가는 데에는 중요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몇 년 동안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 말만 했지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현안이라든지 사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는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가형 EV 출시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다른 전기차 대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니까 비싸지라는 생각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전기차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 이유가 아마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타나 사실 비아디 타나 현대차의 아이오닉 9 타나 다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소비자들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EV 출시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베런스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판매량 회복입니다. 2024년 전체 테슬라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1%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제가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픈 AI를 탐내다니라는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현재 뉴욕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CNBC의 분석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CNBC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비아디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아디가 신차 대부분의 오토파일럿과 유사한 시스템을 탑재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지금 테슬라의 FSD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에 몇 달러를 내야 됩니다. 300에서 400달러 정도를 내야 하는데 CNBC는 테슬라가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는요.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테슬라 유저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잡고 전체적인 운행 상황들을 감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오스틴과 피닉스 샌프란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떠한 기능이 좀 부풀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다만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430달러로 그리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웨이모, 테슬라, 중국 기업 간의 경쟁은 자율주행 상용화의 핵심 동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AI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있고 그 안에 딥시크가 들어오면은 이제 오픈 AI의 전체적인 점유율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러한 스탠스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스탠스는 아니다. AI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스탠스가 있는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할수록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경쟁은 테슬라의 수익성을 제한한다라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가격과 성능에 대한 경쟁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면은 테슬라가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질 것이다라는 게 오펜하이머의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은 일단 간밤까지는 오펜하이머 쪽에 조금 더 스탠스를 나타낸 듯합니다. 다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가는 오늘 간밤에는 32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어떻게 바라보나 하고 찾아봤더니 캡디시스의 창립자는요. 테슬라의 다음 지지선은 315달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가의 전체적인 가치 분석은 아니고요. 현재 하락세를 멈출 수 있는 지점이 315달러다라고 본 건데 지금보다 약간 조금 더 다운사이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관련 기업들 많습니다. 퓨런티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인포뱅크 여기에 LG 이노텍 정도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약 3에서 4% 정도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하락이 정말 기술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다면 이 기업들도 함께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겠죠.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 흐름과 함께 한국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종목 시그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슈 함께 점검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시그널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요. 메타가요. 우리나라 AI 반도체 기업인 피리오사 AI에 대한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에 인수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피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2017년 출범을 했고요. 지금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메타가 이렇게 피리오사 AI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는 건요. 현재 엔비디아로부터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한 대체안으로 자체 칩 개발에 나섰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많은 곳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창투사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산주들 오늘도 무섭게 상승합니다. 실적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죠. 우선 4사라고 불리는 4곳의 지난해 영업이익은요. 2조 6천억 원가량으로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113%가량의 증가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역시나 이집트나 폴란드와 같은 여러 국가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매출이 20%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 4사의 영업이익이 3조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중소형 방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정책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대형 방산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방산주까지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넉 달째 조선주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조선주들의 백고동이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대한 기대감 덕분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요. 해군과 관련된 법안 2건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의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만 건조가 가능했었는데요. 그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나토 협력국과 같이 미국과 관계가 좋은 국가들의 건조가 가능하도록 그러한 법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도 태평양의 협력 국가들인데요. 지금 특정 국가가 거론되진 않았습니다만 함정을 건조할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칭찬을 직접적으로 했던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간밤에 미국의 경제가 아직도 탄탄하고 우리가 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대표적인 성장주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는요. AI가 조금 더 보편화되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2월 들어서 주가 추이가 좋았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은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금리 결정. 지금 월가에서는요, 연 1회에서 0회 인하까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서 지금 AI 그리고 IT 관련된 인터넷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4가지 종목 시그널 중에서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메리츠증권의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선정하셨을까요? 오늘 필요사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포브스는 전일 기사를 통해서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인 스타트업인 비상장사인 필요사가 글로벌 대형 플랫폼 업체인 메타의 인수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한 달 안에 결정이 될 거라고 밝혀졌고, 금일 DSC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VC 업체들의 급등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시장은 AI 관련 장기 내러티브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세부적인 수혜 섹터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창투사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까지 시각을 넓혀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메타의 비상장 AI 소프트웨어 필요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에 관심이 일단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트소프트는 1993년대 설립이 된 AI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앨런이라는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또 페르소 AI와 같은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동사는 좀 갖고 있습니다. 결국 동사가 보유한 AI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주가에 얼만큼 반영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북미 쪽 피어그룹의 가치가 일단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작년 1월 고점 형성 이후에 긴 시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일단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초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유효한 자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까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스트소프트 언급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필요사 AI로 시작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확산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종목도 선별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윤 앵커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조선주를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1위권, 3위권에는 삼성중공업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산주 쪽으로도 매수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한화시스템 눈에 띄고요.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다섯 번째로는 우리 금융지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확인되는 쪽은 SK하이닉스 그리고 금융주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미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 SK하이닉스는 사지만은 삼성전자는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쪽으로는 매수의 연속성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 세 번째로는 i3 시스템, 네 번째로는 세트레가이, 다섯 번째로는 삼지엔터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BHI, 세 번째로는 펩트론이고요. 네 번째로는 PSK홀딩스, 다섯 번째는 올릭스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어서 오늘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덜어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코스닥의 전체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수급은 오늘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사실상 최근 들어서 코스피를 좀 이끌어주고 있는 이 투자자들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더 이상 하락폭을 키우지 않는 데 있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큰 듯하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KB금융.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다 오늘 시장에서도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도 그리고 3거래일 전에 시장에서도 금융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한화시스템, 다섯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실적을 발표한 크래프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카카오입니다. 네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기아 이름 올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완성차 쪽을 전반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공영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윙, 세 번째로는 JYP 엔터, 네 번째로는 뷰노, 다섯 번째로는 S&D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식품주들이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서 오늘 시장에서 삼양식품과 관련된 종목이죠. S&D와 같은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 들어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IST, 두 번째 올릭스, 세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네 번째로는 레이저옵텍, 다섯 번째로는 시메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파랗게 질려있는 내 계좌도 빨갛게 역전시킬 만한 말로 홈런을 칠 만한 전략과 종목은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경계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우리 파트너님께서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장 판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조금은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급락이 나오거나 추세가 바뀌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굉장히 좋은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먹거리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최근에 뉴스가 나온 뒤에도 꽤나 많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굳이 시장에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차 한잔 하시면서 눈도 많이 내리고 하는데 티타임 갖고 좀 편안하게 주식시장 신경 안 쓰고 계시다 보면은 또 이제 이번 주 주후반에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내 포트폴리오, 내 계좌 중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이 그렇듯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강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모습 그대로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받고 관세 때문에 한번 밀렸지만 바로 회복되는 거 아주 단단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이죠. 코스피는 잘 버텨주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730포인트를 계속 돌파 시도하더니 관세 영향력에 있을 때도 밀려도 제가 0.5%에서 1%만 올라오면은 기존 횡보권입니다라고 했죠. 지금 730 넘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1월 효과 코스닥으로 온다. 그리고 중소형 섹터로 온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2월까지 연장될 것이고 그리고 길면 3월인데 요거는 조금 더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섹터를 순환시키면서 보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최근에 계속 그래서
좋았던 섹터들은 이제 조금 쉬게 놔두시고 그리고 순환매에 나오는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계속 이제 순환할 수 있는 섹터들 어제도 뭐 친환경 같은 경우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은 또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자도 관리하는 시대가 지금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용기기 쪽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되겠지만 요즘에는 다 그 방송 보시면은 매체에 다 순정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남성분 여성분들 굉장히 많은데 뭐 화장법도 그렇지만 일단은 피부가 깨끗하고 하면은 사람이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깔끔한 이미지 남녀노소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사랑받는 우리나라의 이런 미용기기 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로 없는 시간도 종목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은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섹터의 순환매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뷰티 관련 섹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안 다칠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최근 미용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인데요. 리쥬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름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게 어딜 가도 리쥬란의 광고가 있습니다. 뭐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도 버스 광고나 이런 부분에도 대기하는 구간에도 리쥬란 연예인들 대거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리쥬란이 국내에서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50% 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해외 매출은 더더욱 100%가 넘는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면서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러분 관광산업 중에도 미용관광 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이나 혹은 피부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미용시술 받으러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라고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게 바로 이제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2017년부터 여러분 좀 특이한 기술력이 나왔네요. 뭐 연어의 정자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 부분을 사람의 미용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라고 소개를 드린 다음에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2017년에 이런 기술력이 정말로 이제 우리 피부에 재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홍보나 마케팅 부분 쪽으로 해서 이제 남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또 효능이 확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을 이제 실제로 끌어올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 뭐 인도 뭐 이쪽은 기본이고 이제 유럽 시장 진출까지도 이제 뭐 인증을 받으면서 올해 기대감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사도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핵심이고 이 피부 미용 쪽으로는 뭐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올라오는 종목들은 조심하시고요.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이 파동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마리서치는 꾸준하게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리쥬란에 대한 판매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뭐 명동에 있는 피부과 가게 되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루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클래시스를 제가 선택해서 준비했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이데일리를 통해서 이데일리 TV에서 여러분들께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종종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뭐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큰 이제 상승세를 품어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도 이 피부 미용 사업도 말씀을 드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못 올라오고 있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슈링크 볼륨업, 특히 슈링크 같은 경우가 이제 수출 1억 불 탑을 쌓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업적을 남겼죠.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슈링크 유니버스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18,000대 이상이나 판매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쥬란과 함께 뭐 가장 유명한 이제 피부 시술 이런 관련 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저렇게 제가 사진까지도 다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피부과나 이런 곳 가보시면은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법한, 그리고 지인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기술력이 지금 피부 미용의 핵심이구나라고 바로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도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라질이나 태국 이쪽이 지금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진출하는 게 아니라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뭐 기존부터 진출을 해가지고 이미 자리를 단단하게 굳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성도 좀 가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단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소문을 하고 인터넷으로 유명해지고 뭐 쇼츠로 유명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발전을 하는데 뭐 가수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음원 내면 바로 이제 디지털로 올라가죠. 미국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뭐 BTS나 이런 뭐 블랙핑크 같은 쪽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유명 가수들은 정말 대형 가수들 외에는 지방으로 이렇게 공연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 기간만 과거에는 6개월 걸렸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슬슬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 확대 기대감이 충분하고 실적은 올해도 또 최대를 갱신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실망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언제 움직일까라고 설레이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 게 바로 클래시스니까요. 여러분들이 움직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타 종목으로는 클래시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침습 관련된 종목 하나, 비침습 관련 종목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루타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3루타 종목은 제가 비오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로 뭐 니들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쪽으로 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인모드를 정조준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승소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랑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천 기술에 있어서 이제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올의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뚜렷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본인들이 직접 진출하면은 인모드의 시장을 또 어느 정도는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위 기업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조금만 내주어도 아이고 휘청하고 흔들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막 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뺏어와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모드의 시장을 다 가져온다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온다라고 해도 비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1위와 스타트업의 차이, 스타트업이 또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높죠. 영업이익률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62%라는 영업이익률이 나오면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었는데, 올해도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유럽, 북미 뭐 골고루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 과거에 우리 화장품이 너무 중국에 치우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알령을 만들고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는 구간 많이 보셨죠. 근데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이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 그리고 고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이제 글로벌 1위 기업 같은 경우를 이제 승소해서 이겼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가 탄력도 좋은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이제 부각될 때는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3루타는 항상 호타준족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발도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비율 적당한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삼루타기업으로는 비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기술력을 갖고 세계 곳곳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미용기기 관련 기업 3가지 종목을 알아봤고요. 정말 파트너님의 말씀처럼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나라의 미용 기술이 인정받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종목 3가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만로 홈런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군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3자리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트너님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1월 목표는 3종목의 말로 홈런, 그리고 2월 목표는 3자릿수 수익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열흘 만에 제주반도체가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오션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3%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달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바로바로 달성해주는 모습, 여러분들 뜸들이는 거 싫어하죠.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뭐 걸맞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범양건영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이번에 이제 독일 미넨에서 안보회의 때 발표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재건 쪽에서 약간 실망감을 보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장관이나 차관이나 담당자들이 아니라 이거 트럼프가 직접 발표하겠구나, 본인이 하려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만약에 휴전을 한다라고 협상이 한 1년 걸릴 겁니다. 보통 휴전 협상하는데 6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건주는 트럼프 임기 내내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SKC 잘 쉬고 있다라는 게 바닥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올라오고 있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면 HB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말로 홈런에 도달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10위까지 본다라고 하면 여기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HB테크놀로지 말로 홈런 종목으로 추가가 돼 있고,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바짝 추격을 하고 있죠. 이 종목들, 요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사실 말로 홈런을 얼마 안 남겨두고 그리고 약간 못 미친 다음에 이제 살짝 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엔터주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려왔었는데 너무 좋고, 방산주, LIG 넥스원 지금 최근에 뭐 실적이랑 여러 가지 힘에 힘입어가지고 쭉쭉 성장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30% 아래 종목은 뭐 순위에 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0위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고, 그리고 아마 조만간 상반기 안에는 모두 뭐 전 종목이 아마 말로 홈런이 돼 있을 것 같고, 뭐 첫 페이지는 당연히 뭐 100% 당연한 거고, 세 자릿수에서도 숫자가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종목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로 홈런 시간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또 좋은 종목으로 또 그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분석해서 가져오니까 결과가 또 잘 맞물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올 거고, 오늘도 그런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자릿대 수익률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오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용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과연 연장선상에서 미용 관련 종목일지,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휴재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보톡스 강국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뭐 메디톡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 우리나라 보톡스 시장이 너무나도 이제 혼란기를 겪었던 게, 메디톡스가 이제 본인들의 이제 보톨리늄 톡신 제제를 가지고 이제 원천 기술을 침해에 따라서 계속 특허 소송이 오고 가고 했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기고 해서 휴젤이랑 대원제약이랑 이제 3파전으로 해서 좀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다 해결이 된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승자는 휴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휴젤 같은 경우가 꾸준한 실적 성장, 그리고 보톡스 시장을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최대 실적 바로바로 찍고 계속 갱신을 해 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너무 좀 편하게 보셨을 텐데, 미국 시장 쪽에 진출하면서 이런 특허권 분쟁이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드디어 보톨리늄 톡신제 레티브가 공식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사상 최대 실적 정도가 아니라 첫 해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침투하는 구간이 되겠지만, 이 부분이 2년차, 3년차 되면서부터 이제 펜싱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단골이 생기고 하면서 점점 더 좋은 영향으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휴젤의 기술력, 기존에도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뭐 미용 관광 쪽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래 보톡스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왔었죠, 시작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3공제
공장 이제 수출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첫 생산이 임박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연 800만 바이럴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총 이제 1,300만 바이럴의 생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휴젤의 생산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 만들고 수출까지도 기대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4월에도 아랍에미리트까지도 뭐 진출해서 여기는 또 두바이 현지 공장을 이제 설립하는 조건으로 갔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신다라고 하면은 휴젤 기대감은 앞으로도 좀 충분히 높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2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5만 원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미용기기 쪽에 많습니다.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타이밍만 딱 잡는다라고 하면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니까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30만 원 그리고 35만 원 이렇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5만 원씩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편안하게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사상 최고치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에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0만 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 이상도 뭐 쭉쭉쭉쭉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23만 원 구간 이탈하면은 종가 관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리스크 관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편안하게 휴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만루 홈런 공략주는 휴젤 언급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중동까지의 시장 확장, 이로 인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1차가 30만 원이고요. 2차가 40만 원, 손절가 2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파랗게 질린 계좌가 빨갛게 익을 수 있는 만루 홈런 같은 종목이길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AI 캐펙스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전에 나와 주셨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딥시크라는 그렇죠. 이슈가 새롭게 나타났고 그 이후로 이제 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근데 뭐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딥시크가 뭐 많이 충격을 줬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시장에서 일부 지적하는 뭐 가소평가하거나 가대평가가 다 떠나서 확실한 거는 이제 저희가 반도체 관점에서는 중국의 GPU 수출 규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다운그레이드 시켰고
우리가 보통 이제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그 부동수 관련된 그런 제한도 있었고 반도체 칩 자체 그리고 대역폭도 기존 엔비디아 칩보다는 다운그레이드 시켰고 여기에 이제 NVLink도 다운을 시켰는데도 뭐 특히 V3도 그랬고 올 초에 공개한 R1도 그렇고 또 뭐 정제 모델인 디스틸 모델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네. 혁신을 좀 한 거는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딥시크처럼 나머지 빅테크들도 그렇게 바로 올해 내에 하드웨어를 조금 줄여서 쓸까? 그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2025년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엔비디아 블랙엘이 일부 조금 딜레이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투자 자체는 크게 방향성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런 식의 약간 좀 하드웨어를 좀 덜 쓰는 그런 고민은 올해부터는 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한다는 거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엔비디아가 또 새로운 누빈이라는 3나노 칩을 뭐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때 약간은 이제 특히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게 AI 뭐 이런 인프라 투자가 생각보다 버짓이 줄어든다면 특히 추론 쪽으로 아니면 엣지 인프라를 투자할 때 버짓이 줄어든다면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투자에 좀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범용으로 본다면 AI의 어떻게 보면 그런 추론 시장이 상당히 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딥시크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오히려 AI 인프라에 대한 허들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장착하는 그런 유닛 수는 좀 많이 늘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하이엔드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은 좀 깊어지어서 그걸 이제 올해 바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 중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작년보다 증가가 의미 있게 할 회사는 메타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 주요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증가할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런 시간은 둬야 될 것 같고 근데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올해 정말 시장에 예상한 대로 1,500억 불이 올해 투입되고 내년에 3년간 5천억 불 하는지는 좀 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자체는 좋아요. TSMC의 1월 실적도 좋고 1월 달은 사실 스마트폰 관련된 아이폰 어쨌든 바이오닉 칩 수요가 감소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1월이 좋고 또 1분기 매출의 가이던스가 TSMC가 되게 좋습니다. 작년 4분기보다 5%밖에 감소 안 하는데 그때 아이폰 관련된 파운드리 수요가 많이 줄거든요. 근데 는다는 거는 AI 가속기 파운드리는 여전히 양호하다는 거고 팍스콘도 보면 AI 가속기 관련된 그 렉 어셈블리 비즈니스가 되게 여전히 순항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 시장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 올해 뚜껑 열어보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주가라는 거는 실적만 가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심리라는 것도 있는데 심리에는 지금은 좀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에서 엔비디아가 얘기해 주는 게 제일 그래도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디렉션에 대한 좀 얘기는 좀 맞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를 잘 보면 TSMC가 지난 4분기 매출액이 HPC 매출액이 우리가 보통 서버가 지난 3분기 대비 19% 늘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원래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7% 증가예요. 엔비디아는 매출액이 7% 증가라고 얘기했지만 TSMC는 그 가속기와 관련된 HPC가 19% 늘었으면 최소한 엔비디아의 매출은 7%보다 많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올 거고. 그래서 단기 실적은 잘 나오는데 이제 향후에 이 딥시크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미의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투자 강도를 약화시킬까 봐 그죠. 그게 우려죠. 네. 사실 근데 그거는 설령 지금부터 우리도 저렇게 좀 솔루션을 낮춰봐. 그거는 오래 집행되긴 힘듭니다. 그렇게 또 변경하고 이래저래 레이아웃을 바꾸려면 내년 투자 의사결정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2025년에 그걸 의미 있게 바꾸지는 못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실적은 나올 거로 봅니다. 실적 자체는 그 말은 우리 펀더멘탈 하다는 튼튼할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치고 올라가려면 시크 관련된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 서 있는 소버린 AI들, 국가별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계속 이제 당연히 더 구체화돼서 나오면 그죠, 예. 일부 그런 노이즈 그리고 또 딥시크의 파저티브한 포인트도 있잖아요. 네. AI 저변이 확대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각보다 추론 인프라 투자는 돈 안 드네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죠.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검증해야 되고 다만 확실한 거는 올해 실적은 크게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받지는 같다. 않을 거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약간 좀 이제 전체적인 스탠스가 예. 아유 뭘 걱정해 다 좋아질 거야 예, 예, 약간 예.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그 걱정 정말 시장에서 하는 걱정에 반영되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 것 같고 그렇다면은 한국의 기업들과 실적과 연결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사실 뭐 우리가 보면 하이닉스는 결국 이제 HBM이 올해 너무 중요하고 네, 그죠. 디램 매출액의 50%가 넘어갈 것 같고 그쪽 영업이익이 아마 하이닉스 전사 영업이익을 거의 결정한다고 보셔야 돼요. 뭐 나머지 디램도 이익률은 좋을 거고 랜드는 좀 힘들 거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HBM의 이익 비중은 올해 더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HBM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엘에 들어가고 두 번째 하퍼 H200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우리 브로드컴 관련된 비즈니스도 하이닉스가 많이 합니다. 삼성이 좀 노력을 하지만 하이닉스도 상당히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NVL72 GPU 72개가 들어간 듀얼렉 제품과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이 받아오는 빅테크의 가속기 물량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어쨌든 이걸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 힘들잖아요. 그럼 TSMC는 올해 AI 가속기 매출액이 2배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2배 증가한다고 보면 하이닉스도 그쪽을 같이 상관계수가 거의 1이라고 보셔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 HBM도 올해 아주 의미 있게 네.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진 면에서도 여전히 높은 마진을 저희는 기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최근에 목표 주가 26만 원대에서 28만 원대까지 예. 상향하셨던데 예, 예.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HBM 매출액 전망치 좀 높였고요, 저희가. 그리고 생각보다 하이닉스가 이제 브로드컴에서 점유율도 시장 예상보다 높은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엔비디아에서는 그죠. 압도적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반영을 한 거고 다만 이제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이제 멀티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 거죠. 그죠. 딥시크 때문에 빅테크가 약간은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 아. 근데 속도 조절은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는 이제 내년 프로젝트에 좀 반영될 것 같고 2025년은 아마 그래도 기존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변수는 이제 블랙엘이 조금씩 자꾸 발열 이슈가 있으면. 근데 저는 크리티컬하고 보지는 않고 저희는 원래 대부분 시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쪽을 제일 정밀하게 트래킹하는 대만 쪽 시각은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4월부터 6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나가면 아마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해서 블렌디드 디램 ASP는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4월부터 6월부터는 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 또 보면 범용도 이제 재고 조정이 좀 끝났고 삼성도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부터 디램 가격 안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3분기로 예상을 했는데 범용까지. 근데 어쨌든 그 2분기부터는 낙폭은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LPDDR5 가격이 아직 CXMT가 만들지는 않지만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근데 LPDDR5 가격이 1분기에 별로 안 떨어졌어요. DDR4는 12% 떨어졌는데 DDR5는 3%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11%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은 낙폭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는 생각보다 재고가 유통 쪽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괜찮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나오는 실적은 예상보다 좋을 건데 노이즈는 맨날 주식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노이즈와 또 실적과의 싸움 그리고 그런 거를 결국 시간이 해소하는데 해소할 때 좀 빨리 해소해 주는 거는 역시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의 좀 시장에 대한 좀 den선하게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SK 하이닉스 당연히 여러 의심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보시기에는 성장 문제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또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기업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저희는 계속 5만 원, 6만 원 박스권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그 기존 시각은 작년 10월 달부터 저희는 5만 원에서 6만 원 박스권이라고 그때 반도체 기울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기울이라고 제가 맞아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5만 6만 원 박스권 여전히 유효합니다. 5만 원 초반일 때는 겁먹을 필요 없고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가 축적의 세월이 있고 그리고 랜드 플래시가 여전히 양호하고 여기에 또 수년금도 많습니다. 지난 4분기 현금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현금이 투자도 하지만 또 자사주 조각도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5만 원 초반에서는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계속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또 5만 원 중반이니까 여기서 뭐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삼성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펀더멘탈은 그럴 일은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1분기는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나쁘고 또 LSI도 뭐 사실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삼성 LSI가 안 좋으면 파운드리가 안 좋은 게 캡티브 물량을 생산을 못 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파운드리랑 LSI는 적자가 많이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D램 쪽도 범용 쪽이 삼성이 비중이 높고 또 HBM을 조금 고치는 한마디로 수정하는 모델 때문에 4분기에 HBM은 좀 늘었는데 1분기는 또 줄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당장은 그렇다고 2분기에는 가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일이 있냐? 별로 안 보이거든요. 물론 뭐 HBM 네. 수정 모델이 나간다는데 그게 얼마나 나갈지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저희는 2분기까지는 여전히 낸드든 디램이든 좀 수익성은 좀 악화될 것 같고 그래서 당장 상반기 내에 의미 있는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이든 아니면 또 주식은 꼭 펀더멘탈이 좋아도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반도체 주식은. 그러니까 좋을 때 판다고 그러죠. 또 어떨 때는 펀더멘탈이 나빠도 수급적으로 그 주식을 사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단기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이제 노이즈가 좀 있잖아요. 그죠. 딥시크 때문에 과연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속도 조절을 하면 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쉽게 받겠죠. 그렇지만 이제 삼성은 이제 HBM 비중이 낮으니까 그죠. 뭐 엔비디아 비중도 미미하니까 그런 영향에서 좀 자유롭다는 게 일단 방어 논리가 되는 거고 수급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있냐 삼성이 뭐 모든 학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여기에 이제 현금도 생각보다 많고 늘었고 지난 4분기 말에 여기에 이제 또 자사주 조각도 또 추가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적으로 약간 시세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좋을 수는 있지만 펀더멘탈하고는 좀 괴리도가 있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이 당장 아니라고 하면 6만 원에서는 또 다시 저희는 6만 원에 안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힘들다.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 후반 가면 저는 뭐 일정 부분은 또 그게 맞게 트레이딩하는 전략도 유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 함께 짚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마켓 무버는요, 메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메타가 우리나라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 인수를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퓨리오사 AI 다소 낯설게 생소하게 여기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상장된 회사는 아니고요. 2017년에 출범한 스타트업입니다. 퓨리오사 AI는요, AI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고성능 AI 가속 칩을 개발합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추론 연산에 최적화된 칩을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가 있겠죠. 엔비디아와 비슷한 칩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든 못 내든 간에
올해에도 역시나 데이터 센터, AI를 향한 투자를 지속하거나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메타가 올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6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로부터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지금 메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메타가 차선책으로 국내 기업인 피리오사 AI의 인수합병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력을 정말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요. 지금 대표로 있는 백준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AMD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요. 18%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10%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산업은행 등 다양한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는 왜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퓨리오사 AI 제품을요, 메타 라마를 구동하는데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1세대와 2세대 두 가지가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인데 1세대 NPU 같은 경우에는 워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영상 같은 걸 검색하고 또 지문을 검색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거고요. 이와 함께 전력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전성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력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3배가량의 데이터, 그러니까 전력을 감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에 출시가 된 게 1세대고요. 2024년 지난해 8월에 출시가 된 게 레니게이드 2세대입니다. 이 제품이 바로 라마 2와 3 구동이 가능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팹리스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신제품 발표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핫칩스 2024에서 발표자로 선정이 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력은 이미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중에 최초로 SK 하이닉스의 HBM3가 탑재되었다는 것 또한 눈여겨볼 만하고요. 지금 대만 TSMC로부터 올해 좀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마2와 3의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는 지속적으로 지금 컨택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퓨리오사 AI는 뭐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도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퓨리오사 AI를 좀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국내 퓨리오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유니콘 기업들이 많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 기술력과 그런 인정을 받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 창투사라던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과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SCTV의 이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주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혹은 기관 두 주체 모두 다가 아니라요. 외국인 혹은 기관 수급 연속성이 확인되는 숨은 보석주는? 이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졌습니다. 질문에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지금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주도주가 많긴 한데 이제 질문을 드릴 만한 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숨은 강자를 잘 찾아서 2025년의 상반기를 좀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뭐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 뭐 내용도 나쁘진 않습니다. 파라다이스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가지고 오셨는데 네. 수급이 특징적인가 봅니다. 이어서 이민 전문가님은요? 저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뭉쳐진 CJ 대한통운으로 정해왔습니다. CJ 대한통운 이슈도 있죠.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 파라다이스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슈 내용이 외국인이랑 기관 동시 순매수죠? 따로도 되는 건가요? 이 지금 질문에 네네네네. 대해서요? 뭐 상관없습니다. 외국인이 저는, 들어와도 네. 되고 기관이 들어와도 되고 네. 수급이 어쨌든 들어오면 결국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질문 드린 거거든요. 동시 순매수로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찾느라 힘드셨겠어요. 아니 그건 뭐 검색식으로 그냥 만들면 되니까. 네. 근데 파라다이스 수급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작년
11월 정확히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22일서부터 기관이 딱 하루 빼놓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는 수급 주체가 이제 기관도 여러 가지 주체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연기금 쪽에서 지금 현재 한 뭐 3달 정도 하루 빼놓고 계속 매일 사고 있는데 이러한 매매 패턴은 약간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연기금이 파라다이스를 몇 %까지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 편입을 이제 하루에 정해놓은 물량을 이제 좀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사는 거죠. 그 물량이 채워질 때까지. 그런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매매가 들어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기금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올라요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네요. 그거에 대한 촉매는 아무래도 좀 약간 덩치가 뭐 1조 원에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전환됐을 때 어떤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이 오늘 기준으로 한 3일 정도 연속 순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어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기금의 어떤 매수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좀 두껍게 좀 갖고 가는 상황이고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만나보고 왔는데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연이어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거의 수급의 주체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이 올라간다, 더 크게 올라간다 이러한 측면이라기보다는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면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고 거기에 외국인 순매수까지 이제 좀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상반기에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민 전문가님은 CJ 대한통운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 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이렇게 매수를 연속적으로 한 5일 정도 한다라는 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더군다나 외국인 쪽에서 현재 JP모건 계좌 쪽에 많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이슈는 역시나 실적이죠. 요즘에 실적 좋으면 주가가 그냥 빵 하고 위로 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5천억 정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좀 나왔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다시피 작년에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이커머스라든지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알리와 테무의 이 물량을 다시 또 대체를 하면서 좀 상승을 시켰고 거기다 이제 CL이라는 사업부가 있어요. CL이 뭐냐면 기업이랑 바로 이제 관계를 맺는 계약을 맺는 그런 물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CJ 대한통운이 굉장히 성장을 시켜주면서 전체적으로 영업 실적의 커버리지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대한통운이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투자했었거든요. 물류센터를 짓고 뭐 직원을 뽑고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한 2년 동안에는 현금 배당을 500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배당 최저 금액을 800원으로 일단 하한을 잡아놓고 돈을 좀 더 벌면 800원 이상까지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주 가치도 확보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의 이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은 제가 첫 번째 짚어드렸지만 일단은 매일 오넷 서비스가 주 7일간 주 7일 계속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2분기 정도의 택배 가격 상승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 택배 물동량 가격 상승이 또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먼저 말씀드린 테무와 알리의 현재 국내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CJ 대한통운의 물동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위치도 좋기 때문에요. 저는 CJ 대한통운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테무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라스트 마일 형식이었고 이제 테무가 이제 한국에 완전 들어온다고 하는데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보니까는 대송사를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의 맞아요.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네. 국내 택배에서는 CJ 대한통운이 정말로 뭐 거의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알리가 일단은 첫 번째 대한통운에서 굉장히 많이 컨소시엄을 많이 성공을 시켜서 물론 지금 알리도 대한통운이 100% 배송하진 않습니다. 한진에다가 한 10% 정도 주고 있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테무도 분명히 알리의 선 절차를 밟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입니다. 이번에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크래프톤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2조 7천억 원, 영업이익도 1조 1,800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두 자릿대 성장률을 달성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 이상을 달성하면서 무려 119%가량 발목할 만한 성장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옆쪽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역시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은 5년간 연평균 20%씩 매출 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펍지 배틀그라운드 IP가 성장을 한 게 이번 실적의 주요 키포인트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난해 동시 접속자가 최대 89만 명을 달성할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입지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의 실적 발표 후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요. 연간 3천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5년 후에 매출 7조 원 그리고 기업 가치는 2배가량 증가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최대 실적 그리고 포부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4개의 증권사의 리포트를 정리를 해봤고요. 두 곳은 목표 주가 상향을, 두 곳은 투자 의견 하향과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4곳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건요. 실적 잘 나오긴 했는데 기대치는 못 미쳤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은 곳은요. 우선 대표적으로 메리츠 증권이 있겠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더 높아질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3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조이가 위시리스트 톱10에 들어가 있고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오히려 하향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고성장이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실적과 신작 기대감, 메리츠증권이 말한 것처럼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이미 그런 기대감이 다 반영이 돼서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확장에 대한 기대가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펍지에 대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바라봤는데 과금 피로도가 높아졌고요. 지난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반영된다면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펍지를 대안할 만한 그런 대안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크래프톤에는 그러한 대안 게임이 없다라는 게 그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내놓은 곳 한 곳이 더 있습니다. 교보증권인데요. 목표 주가 41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는데 펍지에 대한 프랜차이즈와 그리고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신작에 대한 그런 제작의 여건이 확대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6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목표 주가 하향했고요.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아야지 그래야 주가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래프톤 엇갈리는 투자 의견 속에서 과연 주가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앞으로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DB하이텍.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은 최근 들어서 몇 거래일 동안에 이번 주 동안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길게 봤을 때는 아마 물려 계신 분들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근호 이사님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다른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다 반등을 줬는데 혼자 안 올라가다가 2월 달 들어서 약간 좀 늪부지런 난 듯한 느낌인데요. 이 DB하이텍을 시장에서 보는 시선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재료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재료는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구 환신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IT 기기들을 신제품을 구매를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반납을 하면은 보조금을 준다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IT 관련 산업들도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DB하이텍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이제 부천의 본사 같은 경우에는 뭐 10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충북 음성에도 이 공장이 있는데 작년에 평균 가동률이 한 70% 정도 되는데 벌써 85%가 넘었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분기에 해당 분기에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돼서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기가 이제 시장 선점을 놓고 굉장히 크게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기 보면 이제 MLCC로 이제 어떤 캐시카우를 만드는 기업인데 실리콘 캐퍼시터가 나오죠. 실리콘 이제 콘덴서를 해도 되는데 MLCC를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대체하는 실리콘 콘덴서가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DB하이텍은 6월 달 정도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삼성전기는 우리는 이미 외국과 국내 관련사 관계사들한테 이제 그 샘플을 제공을 해서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리콘 캐퍼시터 관련돼서 이제 올해 굉장히 핫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 역시 좀 양호하고 이틀 정도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틀 정도 급등을 하고 이틀 정도 약간 기간 조정 상황인데 윗방향을 좀 충분히 좀 열어놔도 될 가능성이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DB하이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이마트입니다. 이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마트라고 하면은 상당히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뭐 한 달, 두 달 정도 전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는 맞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건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물려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마트가 그런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되는 날이 거의 머지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분석 전에 기술적으로 좀 봐드리면요. 어저께 거래량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많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주들이 바닥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져준다면 거의 그 자리가 바닥이다라고 한 10중 8구는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마트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기업 가치 재고를 또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최저 배당률을 최저 배당액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늘리면서 25% 상향을 시켰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자사주 소각 매각 공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사주 총은 한 56만 주로요. 전체 유통 주식의 한 2% 되는 수량으로 좀 알려져 있고 이번에 이마트가 사실은 2023년도에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갑자기 또 흑자 전환을 시키면서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마트가 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영업 이익 금액 자체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좀 지불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마트들의 아픈 손가락이죠. 자회사들의 성장이 좀 눈에 띕니다. 쓱닷컴이라고 불리는 SSG닷컴이 올해 처음으로 흑자를 좀 냈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출 3조 원을 넘어가면서 영업이익도 1,900억을 찍어가면서 이마트의 실적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마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마트를 두고는 뭐 증권사에서도 의견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본업 경쟁력이 강화되기까지는 아직은 판단 보류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 이민 전문가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저점 찍고 좀 올라갈 그러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대동인데요. 5%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 기업 왜 보실까요? 이제 가장 최근에 난 모멘텀 좀 살펴보면 여중구라고 이제 그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장을 지내시고 미국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로봇 분야의 세계에서 굉장히 좀 알아주는 권위자분이죠. 이분이 이제 대동 로보틱스 계열사죠. 예, 이제 대표로 선임이 되셨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와 관련돼서 이제 AI 로봇을 접목시키려 굉장히 노력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미래 어떤 비전에 대한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대동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돼서 대동 그다음에 TY 동양물산이죠. 많이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동은 지금 전쟁 중인데도 우크라이나에 한 300억 원어치 트랙터를 또 판매를 했어요. TYM은 그냥 기부를 했고 이 차이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중소형 트랙터를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부분 나라가 이제 벨라루스 기업들이었었는데 벨라루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친한 러시아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 농기계들이 다 퇴출을 했어요. 그 자리를 이제 대동이 메우겠다. 이런 것이 이제 대동이 좀 어떤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기업을 굳이 뭐
굽어진다라기보다는 두 기업을 모두 사도 되고 실제적으로 대동이 좀 약간 나아 보긴 하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종전이 아니더라도 대동은 지금 자리에서 뭐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도 있어 보이고요. 관심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네, 대동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JVM입니다. 오늘 뭐 움직임은 없는데 움직임 없는 종목을 마켓 무버에 굳이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JVM 하면은 상당히 좀 생소하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남들이 다 아는 종목 따라가봤자 손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 무버 시간에는 찾지 못하는 진주 같은 종목들을 제가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JVM이라는 종목 뭐 하는 회사냐? 말 그대로 약국에 저희가 약국에 딱 가면은 약국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해주잖아요. 그 자동 포장재 기업입니다. 자동 포장하는 기계를 솔루션하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약사님들과 인터뷰를 좀 해보면 그 약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일이잖아요. 그거를 소분하는데도 굉장히 고된 일이고 실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JVM의 기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JVM이 매출이 한 1,594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307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액으로 끌어나왔고요. 결국에는 JVM이 하는 게 뭐냐? 로봇팔을 그 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자동 약을 조제를 시켜주는 거라서 결국에는 로봇템하고도 또 엮일 수가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JVM은 이제 2016년에 한미사이언스한테 이제 인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이 39%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영향으로 한미 약품의 해외 수출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가지고 해외 수출액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 구성비를 본다면 내수가 한 53% 되고요. 수출 비중이 한 47% 되는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미국 쪽에서는 현재 플라스틱 병으로 조제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파우치 형태로 많이 지금 이전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이전이 되고 있으니까 JVM의 미주 시장에 공략하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신다면 저는 주가 위치도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JVM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좀 하락 출발을 했고,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밀려내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좀 그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까지 좀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특히나 좀 외국인 수급들이 장 초반에 좀 매도폭이 좀 컸습니다만, 오히려 좀 매도폭을 좀 줄여나가고, 코스피나 선물 쪽에서는 거의 매도가 없었고 코스피는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들까지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경향들도 좀 나왔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많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좀 흔들림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500선 돌파 이후의 시장은 좀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하나 시장의 탄력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산이라든가 전력, 조선 쪽에 대한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지속적인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이 중에서도 KSP 좀 계속 보고 있고요.
뭐 선박 엔진 쪽, 기자재 쪽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좀 신규 매수 전시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조선주에 대한 부담이 계신다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기자재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미국발,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 일본과 같은 신규 선박에 대한 수주는 2025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견 주셨던 KSP입니다. 최근에 또 매수 기회가 오기도 했는데 오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마감 한 7분, 8분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JW 인베스트의 곽유정 대표와 함께 오늘 마감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좀 경계감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였었잖아요. 오늘 이제 저녁에 CPI 발표가 또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또 연달아서 PPI 발표까지 목요일 나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 증시까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중립적으로 소화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시장에 좀 만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 역시도 증시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내내 시장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릴 때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테마 섹터들 중에서도 단기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이제 드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강하게 돌지는 못한 장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특정 섹터로만 지금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고 최근에 올랐었던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로봇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6%대 정도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수급이 일단은 강하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흘러가다 보니까 특히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오늘 시장에서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지금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등으로 인해서 정책 조정을 성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관세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신중한 그런 입장을 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이제 발언 정도의 수위는 지난 1월달 FOMC에서의 이제 발언과 크게 달라지는 수준은 없다라는 점, 이런 점을 이제 미뤄봤을 때 향후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파월 연준장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오늘 밤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경계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 의사결정에 또 영향을 주는 게 고용 데이터나 인플레이션, 또 실제 관세 정책 변화 등의 이런 데이터, 정책 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시장에서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1월 CPI 결과를 통해서 연준의 예상 금리 경로를 전망하는데 약간의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도 강하게 나올 수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단 또 섹터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요.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오늘 흐름이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시가총액 11위 기업인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움직임이 나오면서 15%대 움직임이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조선주 중에서도 또 하나오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대. 삼성중공업이 조선 3사 중에서는 조금 좀 미약한 움직임이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늘 조선주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오늘은 또 이슈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주기도 했었거든요. 조선 쪽은 최근에 뭐 수주 소식도 수주 소식이긴 하지만 미 해군 함정 MRO 관련된 이슈도 또 들어오고 있는 섹터잖아요. 사실 조선 3사라고 하면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을 들어볼 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 MRO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런 이제 관련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미국 쪽에서 동맹국의 미국 해군 함정 건조 허용 법안 발의까지도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무거울 수 있는 조선 종목들이 관련 또 수혜와 모멘텀으로 급등세가 나왔었던 모습들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거기에 이제 연이어서 방산 관련주,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조선주와 방산 종목들이 순환매도 나오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동반해서 올라오는 분위기가 이번 주에 좀 많이 포착이 된 것 같아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 발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현대 로템이 지난주부터 한번 쏘아 올렸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오늘은 LIG 넥스원까지 관련 흐름이 나왔는데요. 방산업계가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3조 원 돌파 기대감이 지금 또 들어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정부 쪽에서 600억 원 규모의 방산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관련 소식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선과 방산 섹터는 그 추세 매매 관점에서 업종 사이클을 타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그 트레이딩 하실 때 추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산 그리고 조선주들 뜨겁습니다. 제한대 지수단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2% 도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CPI, PPI 발표 그 부분에 좀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한 마감을 한 1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0.3% 오늘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반대로 0.6% 하락 마감 준비 중에 있는데요.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종가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엇갈린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하겠습니다. 네, 2월 12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거래일 동안 시장은 계속해서 갈피를 좀 잡지 못하고 있고요.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의 성격을 잘 들여다보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하락을 준비하는 변동성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상승을 위한 어떠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테마주 쪽으로 많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안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강세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는 2,550선까지 이제 거의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마감 지수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가 2,55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두고 거래 마감했는데 2,54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59%의 하락세 745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라든지 큰 폭의 하락은 없는 채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요? 대형주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연기금들이 최근 들어서 연이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하방은 단단하게 견뎌내는 모습입니다.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55,800원대 SK하이닉스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198,9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IT 투톱 기업들이 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한 가운데 삼바와 LG 에너지솔루션은 약간 좀 엇갈렸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가총액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올렸습니다. LG엔솔이 4위권으로 떨어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권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연이어서 받아왔는데 오늘은 1%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3위권까지 진입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115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LG엔솔은 1.3% 넘게 하락하면서 34만 8,50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0.6% 하락세 19만 8,100원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이어서 그래도 괜찮은 흐름. 오늘 약간의 조정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방은 좀 단단하게 견뎌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다만 완성차 쪽은 좀 하락이 깊은데 기아가 2%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1.5% 조정, KB금융은 2.6% 넘게 조정받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 알테오젠 약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보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좀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갔고 오늘 장중 내내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들 가장 많이 팔아치운 기업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또 차익을 실현하는 물량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6.5% 넘게 하락하면서 37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켄바이오 1.6% 조정, 삼천당제약도 1.3% 넘게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리노공업은 오늘도 1%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연이은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있고 클래시스도 1.1% 넘게 상승세,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3%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최윤 앵커와 함께 마감 상황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단에서는 엇갈린 채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채 마감을 했고요. 특징적인 게 코스피 200이 0.17% 그리고 종합 주가 지수가 0.3%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중형주들이 좀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장 전략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역시나 뭐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좀 챙겨봐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CPI 경로 관련해서는 지금 전망들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관세 노이즈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PI 발표 관련해서도 레인지 범위가 좀 굉장히 좀 넓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계속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들은 1월보다 인플레 레벨이 둔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안도랠리로 조금 더 치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나오는 CPI 우리 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PPI보다 사실 CPI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경제지표 발표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시고 거기에다가 제가 최근에 시장 흐름 볼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관세 노이즈에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업종 섹터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수출 모멘텀을 타고 있는 그쪽 섹터는 아무래도 관세 부과를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2.0 정권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들, 지금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가 작년에 이어서 지금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형 종목들도 올 지금 2월 초까지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나왔었잖아요. 특히 뭐 유리기판, 뭐 로봇, 또 AI 관련 종목들 최근에는 또 순환매가 의료 AI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또 조정 주는 흐름 보니까 이런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그 욕구 심리가 굉장히 좀 커지는 것을 저는 오늘 시장에서 좀 보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안 간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안 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세력들도
지금 좀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높게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심리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이제 손바뀜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도 명심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CPI 결과가 잘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안도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업종 섹터들도 제자리를 잘 유지해주면서 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지금은 이제 살짝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대로 조정으로 갔다가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좀 기민하게 좀 시장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투자를 움츠려서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어차피 그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는 종목이 또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방산 이런 조선 섹터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투자용으로는 당연히 말리고 싶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하실 때 네. 사이클을 타고 있잖아요.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으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이제 조선 방산 쪽 종목들이 신고가를 갔었기 때문에 높다 하시는 또 전문가들도 많고 계속 보수적으로 봐라. 뭐 들어가지 말아라 하시는 엇갈렸죠. 분들도 네. 계셨어요. 근데 가고 있잖아요. 투자는 그러니까 기승전 수익을 내고 나오면은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타고 있는 업종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움츠러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시장이 조정을 지금 좀 단순하게 좀 주더라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도렐리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만 일단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시장 정리 그리고 내일장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를 소화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사이클을 타고 상승하는 섹터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빠르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섹터를 잘 선별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 시간이었죠. 제가 없었고 민영 앵커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한화 시스템?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쉽게도 가격제 한 폭의 상한가, 한호가 남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한 번에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이 종목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공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오늘 상한가까지는 약간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뭐 수익 보신 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고요. 오늘도 역시 또 사이클을 탈 만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 진짜 기대되거든요. 오늘, 왜냐하면 네. 하나시스템이 오늘 시가가 1.3% 상승이었어요. 1.5% 네. 상승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29% 상승이기 때문에 부담인가요? 원래 살짝 또 아쉬워야지 네. 또 다음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어떤 네. 종목일까요? 오늘은 네. 제가 펌텍코리아라는 화장품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니 쌤 지금 뭐 방산 지금 조선 그러니까요. 계속 네. 얘기하시고서 왜 또 펌텍코리아예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화장품 섹터도요. 작년에 사이클 탔었던 업종 섹터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이제 하반기에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이유로 이제 조정이 나왔었냐면 그 미국 관세부가로부터 이제 화장품 섹터도 관세부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작년에 이제 OEM 쪽 관련 종목들이 좀 빠르게 회복세가 나왔다면 올해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펌텍코리아 잠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지난 상반기에는 모든 지금 화장품 업종 섹터들 다 잘 갔습니다. 그 조정은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12월부터 지금 1월 달까지 회복세가 가장 빨리 나온 화장품 관련 기업이
펌텍코리아예요. 그리고 오늘도 시장에서 다른 뭐 개별 종목들 조정을 주고 있을 때 오늘도 상승률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고점 구간대만 한 번 더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요. 강하게 또다시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만 한번 볼게요. 차트상으로만 비교해보면 우리 또 하나시스템 말씀하셨으니까 네. 자 하나시스템도 전거래 보면요. 어떻습니까? 쌍봉 패턴 그대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펌텍코리아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쌍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 구간만 소화하면은 또 강력한 또 시세를 낼 수가 있는데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화장품 용기 중에서 특히 선스틱을 또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해외 매출이 잘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스틱은 언제 잘 팔리죠? 보통 2분기, 여름. 네. 여름. 그러니까 계절성을 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K뷰티가 작년에 그 사상 최대 그 수출액 달성했죠. 102억 달러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1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또 수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 거기에다가 지금 해외 매출 관련해서도 고객사들까지도 계속 더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이러한 수출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 특히 최근에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전후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실적도 당연히 긍정적인데 올 한 해 동안의 또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모멘텀을 또 타는 그런 업종 섹터. 그러니까 조선도 지금 수주. 방산도 수주, 결국엔 수출인 거잖아요. 이런 수출 관련 섹터가 올해도 연이어서 상승세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었던 또 업종 섹터로 순환매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이 또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또 종목들도 낙수 효과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왕이면 대장 가는 종목이 잘 간다. 이런 관점에서 펌텍코리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펌텍코리아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은 매물대 돌파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그래서 매물대 돌파 시도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목표가는 1차로 5만 원 구간대 잡아가시고요. 손절가는 바로 이전에 전저점 구간대인 4만 3천 원 짧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4만 3천 원 이탈하면은 매도 후에 재공략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가시는 게 단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펌텍코리아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만 3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선스틱과 관련돼서 수출 모멘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화장품 관련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곽유정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현대제철의 투자 검토 사례를 언급하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기존의 허점과 예외를 폐쇄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 결정은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의 철강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됐다고 보도 참고 자료 팩트시트에서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처음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해 2020년 관련 수입은 4년 전보다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세 조치가 미 전역에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새 공장 건설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현대제철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조선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 패널로 연단에 올라 네이버의 AI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는 수많은 정보가 축적된 콘텐츠를 다시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인 AI로 만들고 있다며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AI는 이용자와 창작자, 판매자를 더 섬세하게 연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 AI 연구원은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해 AI 안전과 포용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LG AI 연구원은 각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AI 기술 등 지속 가능한 AI 개발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임상 1, 3상 시험 승인 건수가 1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승인 완료된 임상 1상 시험은 71건으로 지난 2023년 17건과 비교해 약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임상 3상 승인 건수는 4.6배 늘었습니다. 올해 임상 1상은 16건, 3상은 17건 승인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20일가 폐렴구균 백신이 지난달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해에는 종근당이 탈모 치료제로 개발 중인 CKD843이 임상 3상에 돌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정책 사령탑을 역임한 경제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 관료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경제 원로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등 현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빠른 정국 안정과 경제 최우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산주가 또 크게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 민회 안보회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차분차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음꽃 필 때까지 저희가 함께 할 테니까요. 저희 내일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